안녕하십니까. SN뉴스 앵커 마이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창 프랑스 정년 연장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관해서 김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프랑스 정년 연장 반대 시위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정부 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분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개인과 사회에 모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왜 이런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질까요? 2023년 프랑스 정부는 정년 연장 연금 개혁을 주 목적으로 하여 법안을 개편하였습니다. 본래 법안에서 프랑스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이 62세였는데요. 이것을 64세로 개편하는 것이 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인구 중 65세 이상이 21%에 육박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 중 13.8%를 연금 지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연금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이러한 연금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금 개편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부터 프랑스 시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해마다 석 달씩 늦춰져 2030년에는 64세가 됩니다. 또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 또한 42년에서 43년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대신에 최저연금 수급액은 최저임금의 75%인 현재에서 최저임금의 85%로 확장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연금 제조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고 노인 빈곤율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노동해야 하는 기간은 증가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게 되어 부담이 가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세대 성별 등에 관계없이 퇴직을 앞둔 노동자와 대학생 등이 거리를 활보하며 이러한 정년 연장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민들과 사회의 장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정년 연장 제도 대신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부유층의 연금을 줄여 소득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저임금 육체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 후 순차적으로 방향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김윤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황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에 대해 아시나요? 최근 들어 기업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며 이것이 기업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관심을 영업활동과 그들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존재 전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면 먼저 환경보호를 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활용,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참여 및 기부입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건강, 문화, 빈곤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책임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유명합니다. 2007년부터 제품 원료로 사용된 물을 기준으로 사용한 물의 100%를 돌려주는 물 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코카콜라는 목표치의 150%에 해당하는 2,480억 리터를 자연에 환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스타벅스의 사회적 책임은 자신들을 둘러싼 불공정 커피 무역에 대한 이미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에 2015년 발표 자료에서 스타벅스는 브랜드 커피 공급망의 99%가 윤리적으로 조달된 것을 공표했습니다.
더불어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 미국 내 2만 5천 명의 퇴역 군인과 배우자를 함께 고용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6년이나 빠른 2019년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키면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기업의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위기 시에 사회적 책임이 방풍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무는 크게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논문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며 평가가 높을수록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2학년 일반 황부수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시사점에 대해서 황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을 거치며 소재 부품의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 패권 전쟁의 지속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그동안 국제적 분업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였던 효율성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전성을 중시하게 되며 국가 간 경제 블록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예시로 공급망 구축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 의한 의존도로 차질을 빚었던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탄력성을 회복하고 패권 전쟁을 위해 중국 중심의 구조를 자국의 유리한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중국 내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 및 확장 시 세액 공제 등의 조건을 규정하여서 미국 내 친환경 첨단산업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이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 안정성 확보 목적 아래에서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감소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규모의 수출 대상 국가로 미래 산업에서 패권 전쟁을 위한 미중 갈등은 한국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 또한 흐름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R&D 역량을 높이고 인도 및 여타 동남아 등지로 중간재 조절처를 변화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국 내 공급망 확충과 맞물러 한국 기업은 첨단 산업 분야의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으로의 생산시설 확충 및 이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법 같은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은 우리의 대응에 따라 위기 혹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반 황정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영화 오펜하이머의 개봉으로 핵무기와 관련된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이에 관련된 핵무기에 대하여 마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인간과 핵무기에 대해 보도하게 된 마이린 기자입니다. 네, 핵무기는 어떻게 등장하고 확산되었을까요?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로 인해 등장하였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실전에 사용된 핵무기인 원자폭탄은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실이었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는 독일이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할 것을 우려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39년 8월 미국 과학자 질라드와 위그너의 권유로 당시 플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개발 촉구 편지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에는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리처드 파인먼, 엔리코 페르미, 존 폰 노이만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시행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로 제조된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와 펜맨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되었습니다. 이 폭탄 투하로 한순간에 두 도시에서 20여만 명이 사망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거의 완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핵무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무기로 인해 고통받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키니 환초라는 지역은 남태평양의 조그만한 섬나라인 마셜 제도에 있는 환초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미국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67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1949년 구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해 1952년 비키니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유래된 말로 비키니 섬의 핵실험과 같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하여 오늘날 수영복의 형태 중 하나인 비키니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또 스펀지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비키니 시티라고 부르는데 실제 비키니 환초에서 따온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실험의 여파로 황폐해진 땅과 생물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의 핵인 북한의 핵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은 IAEA, NPT를 탈퇴하고 2010년 기준 5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고 유엔의 안보리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한반도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무기 보유를 과시할 수는 있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하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핵 보유국 지위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제가 생각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주변국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입장입니다. 수위를 조절해서 핵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지금까지 마이린 기자였습니다.